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안진호 교수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다양한 연령의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잘 모르시면 바로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 제가 강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실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 보통 강연을 하면은 10분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재미난 거 막 나오는데 강연은 앉아서 들으니까 한 10분 들으면 이제 졸려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좀 그 눈을 보고 눈이 조금 무거워지신 것 같으면은 실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아주 오늘 실험은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에요. 제가 남극 빙하를 직접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보고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잘 경청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 초등학생들 혹시 손 들어 보시겠어요? 초등학생들? 예, 예. 중학생, 예. 고등학생 이상, 고등학생, 대학생, 예. 나머지는 부모님들 뭐 일반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다양해서 여러분이 그냥 사실은 제가 연구하는 거 보면은 다들 모릅니다. 예.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교수인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뭐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질문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제가 아는 거는 답해드리고 못하는 모르는 거는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결국 온실가스를 알려고 하는데, 저는 빙하를 이용해서 좀 알아보자, 그런 주제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는 뭐 잘 아실 테지만 2021년도죠. 노벨 물리학상에 3명이 받았는데, 물리학상을 그 중에 2분, 요 왼쪽에 2분이 기후 변화 연구로 받으셨어요. 기후 모델링.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여기도 지금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어느 분야인가요? 예. 저희 학부가 지구환경과학부인데 고등학교 책으로 보면 지구과학에 해당됩니다. 거기서 천문이 좀 빠지고요. 예. 그러면 지구과학을 잘해야 되나요? 예. 예, 맞습니다.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폭넓게 많이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런 연구를 유럽에서는 물리학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해양학과, 지질학과, 화학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주로 지구과학 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부에도 교수님들 중에 물리학과 출신도 있고 화학과 출신도 있고 수학과 출신도 있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과학고를 나왔는데 저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과학고를 갔더니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물리학자는 포기를 하고 대학 들어와서는 처음에는 화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학년 때는. 근데 이제 화학과를 못 가고 이제 다른 과를 갔는데 그러다가 고학년 돼서는 지질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암석학자가. 석사까지 암석학을 하고요. 박사 때는 좀 뭔가 바꿨어요. 예. 생물, 화학, 지구과학 합쳐진 거 없나 찾아봤더니 온실가스가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해양학과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해양학과 쪽에 가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기후 변화 쪽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대기과학도 수업도 듣고 그쪽 연구를 좀 했고요. 지금도 여러 분야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잘 못하는 게 미생물 쪽이에요. 근데 가만 봤더니 온실가스가 다 미생물에 의해서 조절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미생물 하시는 분만 보면 제가 관심이 많은데 같이 공동 연구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들어갔죠, 과학 분야. 그래서 특히 그 어떤 나는 물리만 잘해, 화학만 잘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지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을 열고 다 보시고, 사실은 지금 대학도 서울대학도 자유전공학부가 있죠. 그 다음에 공대나 뭐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 특별한 과를 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내년에 또 뭐 이렇게 무전공으로 또 뽑는 게 점점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전공을
딱 정해서 일찍부터 정해서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고요. 사실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때 좋아하는 거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온실가스 기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셔서 제가 조금 간단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온실가스 하면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온실 생각하시면 겨울철에 들어가면 따뜻하죠. 이제 온실이 유리로 돼 있거나 비닐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깥에서 빛이 들어와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내부를. 근데 따뜻해진 공기는 못 나가요. 막혀 있어서 그렇죠. 이제 그런 역할을 비닐이나 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온실가스라는 건데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잘 통과시켜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주로 에너지를 통과시켜서 지구 표면이 따뜻해지게 하는데 이 나가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온실가스인데 여러분 아마 많이 자료를 보셨을 텐데 이거는 지금 IPCC라고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엔 산하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국제적인 과학자들이 모여서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보고서를 6년 또는 7년마다 발간을 해요. 21년도, 22년도에 6차 보고서가 나왔고요. 저도 여기 지필팀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를 수행했는데 여러분 왼쪽 그림 먼저 보시면 과거 2000년 동안의 기온 변화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온도계가 2000년 전에 있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온도계 나온 게 한 1850년 이 정도 있고 그것도 특정 지역에서만 주로 쟀겠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온도가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근데 그런 방법들이 질문 손 들었어요. 질문하세요. 그렇죠. 근데 과거의 것을 이제 측정하는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예? 기록으로. 맞아요.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것도 있어요. 역사 기록에 보면은 언제 뭐 예를 들어서 조선왕정실록 이런 데 보면은 언제 굉장히 추웠다. 그리고 뭐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다. 근데 화산이 폭발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록만 가지고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기록된 게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빙하가 있어요. 그래서 빙하는 얼음으로 되어 있죠. 그럼 H2O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데 그 수소와 산소 원소 중에 좀 무겁고 가벼운 게 있어요. 그 비율을 측정하게 되면 온도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온도 변화도 복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호수 퇴적물, 호수 바닥에 보면 이제 그 표면에서 먼지가 날아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제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죽게 되면 깔아앉아서 쌓이게 되죠. 이제 그런 물질들이 있게 되는데 그걸 호수 퇴적물 또는 해양에도 퇴적물이 있어요. 거기서 화학 분석을 하게 되면 그 환경이나 기후 변화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또 어떤 게 꽃가루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꽃가루 얼마 전에 황사 있었죠. 그러면 이제 도로가 이제 누렇게 돼요. 그 차량 앞에 보면은 막 유리 앞에 막 누런 게 막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꽃가루가 일종의 지문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특정 식물의 꽃가루는 특정한 형태가 있어요. 모양과 색깔을 가져요. 그래서 꽃가루만 보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떤 나무에서 왔는지, 어떤 꽃식물에서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데 기록으로 남아 있게 되면 옛날에 있던 이런 나무가 있었구나, 이런 꽃이 있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나무나 꽃은 특정 기후대에서만 잘 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전에는 따뜻한 데서 잘 살던 놈이 지금은 못 산다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추운 데서 잘 살던 것들이 따뜻한 데서 잘 사는 식생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 기후 변화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자료를 모두 종합해서 나타낸 게 이 왼쪽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20세기 후반 특히 1970년도 이후에
기온이 전 지구적으로 많이 상승했는데 과학자들이 좀 의문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금 따뜻해질 때도 있고 추워질 때도 있는데 우리가 우연히 따뜻해지는 그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간접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이제 온도가 증가한 게 보여요. 과거 2000년 동안 변화가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었는데 최근에 급격히 증가했죠. 그래서 보시면 1850에서 1900년 고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019년도쯤에 약 1.1도 증가했다라고 이제 알아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죠. 과거 2000년 동안 굉장히 예외적이고 급속하게 기온이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왜 증가했을까? 물론 예외적이긴 한데 자연에도 예외적인 게 있잖아요. 운석이 충돌을 해서 뭐 공룡이 없어지거나 과거에 그랬는데 이것도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용한 게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기후를 모델링을 해봤어요. 그 모델링을 하는데 그 모델에다가 그 요인을 집어넣어요.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녹색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그 기후 모델에다가 자연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화산 폭발이라든지 태양광 세기 변화라든지 그런 걸 했더니 이런 식으로 기온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위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같은 거 증가된 거 자료를 집어넣으니까 실제로 온도 증가하는 게 잘 재현이 됐어요. 그래서 검은색은 뭐냐면 실제 관측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과거 자료, 과학자들이 복원한 자료고요. 갈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인위적인 요인을 집어넣었을 때 재현된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요인, 특히 온실가스의 증가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온실가스 증가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온실가스가 이제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뭐가 있냐? 그래서 특히 인간 활동에 의해서 증가한 온실가스 중에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메테인. 지금 요즘 고등학교 책은 메테인으로 나오고요. 옛날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메탄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메탄. 예. 그다음에 N2 이렇게 질소 두 개와 산소로 된 아산화질소 또는 산화이질소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게 세 개가 중요한 온실가스고요. 특히 인위적인 요인에서 많이 상승했고 그 온도로 환산했을 때 기여도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한 0.87도, 8도 이 정도 되고 메테인 때문에 0.5도, 아산화질소 때문에 0.1도, 0.2도 뭐 이 정도의 기여도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보고서에 보면은 CO2 이산화탄소가 기여하는 게 약 온실가스 인위적 온실가스 중에 약 76%, 메테인이 한 뭐 16%, 아산화질소가 6%, 이 정도로 지금 기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깊이 조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인위적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메테인이 아산화질소 같은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다시 평형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적인 평형이 있고요, 농도가 거기에 인위적으로 어떤 교란을 일으키면 다시 평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 인간이 인위적으로 방출한 이런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는 수백에서 수천 년, 그다음에 메테인은 약 12년, 아산화질소는 뭐 110년, 120년 정도 되는 걸로 보고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이것이 그 온실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느냐하고 관련이 돼요. 이산화탄소는 한번 방출하면 이 방출한 게 오랫동안 대기에 머무는데 여기 보면 수백 수천 년이었는데 사실은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한 번 방출하면 만 년을 기다려도 10에서 20%가 그대로 대기에 남아 있어요. 빨리 안 없어지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가스가 많이 증가한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 방출한 거는 아직도 남아 있을까? 예. 우리가 아무리 지금 방출을 안 해도 원래대로 안 돌아갈 거예요. 산업혁명 이전으로. 왜냐하면 얘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요. 사실은 여기 수백 수천 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만 년이라고 해도 거짓말은 안 해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요. 메테인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짧아요. 대기 중에 수명이. 그래서 여기 혹시 고등학생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이산화탄소하고 결합한 원소를 보세요. 이건 산소하고 많이 결합하고 수소하고 많이 결합해 있어요. 그러면 대기 중에서 어떤 게 더 안정될 것 같아요? 반응을 잘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메테인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예. 예. 굉장히 똑똑하네요. 몇 학년이에요? 2학. 초등학교 대단한데요. 예. 그 대기 중에 지금 산소가 21%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환경에 지금 우리는 물론 이제 지질학적으로 먼 과거에는 산소가 좀 없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산소가 21%나 돼요. 그렇게 되면 원소들이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해야지 안정한 상태가 돼요.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안정한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이 메테인은 수소하고 결합돼 있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산화가 돼요. 산소하고 결합해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결국은 이산화탄소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수명이 짧아요. 대기 중에 산소가 많은 지구 같은 환경에서는 메테인은 수명이 짧다.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는 중간 정도 돼요. 중간 정도. 예. 산소가 얘도 결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이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산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잔류 시간이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고요. 여기 보시면 지구 온난화 지수라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얼마나 지구를 뜨겁게 하냐를 상대적으로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기준이 뭐냐?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1kg 방출했어요. 그 다음에 메테인을 1kg 딱 방출했어요. 그러면 메테인 1kg 방출한 거하고 이산화탄소 1kg 방출한 거하고 어떤 게 기온 상승에 더 많이 기여할까? 몇 배 차이 날까? 보시면 20년 기준으로는 메테인이 72배, 100년 기준으로는 25배 이렇게 나와요. 왜 20년 기준하고 100년 기준이 다르냐 하면 수명이 다르죠. 메테인은 금방 없어져요. 산화가 돼서 대기 중에서 불안정하니까.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는 대기 중에 약 110년, 120년 정도 존재하는데 이산화탄소 대비 약 300배 돼요. 얘는 20년이나 100년 기준이나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하고 이렇게 사라지는 생존하는 기간이 요 정도 수준 100년까지는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이 지구온난화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온실가스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그 비중은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메테인이 아산화질소 이게 더 중요하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농도가 이게 굉장히 낮아요. 메테인은 이산화탄소의 지금 한 200분의 1 수준으로 적고요. 아산화질소는 한 1000분의 1 수준의 농도가 낮아요. 그래서 온난화 지수 곱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략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게 약 76%, 16%,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도를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온실가스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가스를 빨리 없애는 게 좋겠는가라고 하면 사실은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메테인을 빨리 없애는 게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강력한 온실 기체이면서도 수명이 짧죠. 그래서 이런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출을 무시할 것이냐? 그게 아니죠. 얘는 지금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효과가 적어도 수십 년, 100년 이후에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뭐 탄소 중립하잖아요. 탄소 중립 빨리 하나 안 하나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기후 변화는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몇십 년 후, 100년 후, 200년 후 가면 차이가 엄청 벌어지게 돼요. 왜냐? 얘가 오랫동안 대기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온실가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 우리 선조보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 쪽 선조들이죠. 그분들이 많이 방출한 원인이 커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이제 보시면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직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게 여러분 오래됐을 것 같지만 70년이 안 돼요. 1958년도부터 정확히 측정했어요. 여기 보시면 CD 킬링 박사님 사진이 있는데 2005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계셨던 연구소에 제가 있었는데 박사학위를 거기서 받았는데 이분이 제 지도 교수는 아니었고요. 제 지도 교수님 이분은 학생을 안 받았어요. 연구만 하셨는데 하와이 마누아루아 관측소에서 58년부터 정확히 측정을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측정을 안 했냐? 시도가 있었는데 정확히 측정을 못했어요. 이분이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꾸준히 측정을 하신 거죠.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농도가 315 ppm 정도 됐어요. 여기서 ppm이란 단위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영어로 part per million, 그래서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별건 아니고요. 여기 공기에 여러 가지 기체 분자가 100만 개 있으면 그 중에 몇 개가 되냐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15 ppm이라는 거는 100만 개 중에 315개가 이산화탄소의 비율로 있는 때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420 ppm을 넘었죠. 우리나라는 좀 더 높아요. 조금 고위도라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430이 넘어요. 연평균이.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퍼센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ppm이니까 100만 분의 1 단위고 퍼센트로 하면 0.042%예요. 0.042%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그런데 이 차이가 지금 엄청난 기후 변화와 기후 재난을 일으키고 있죠. 자,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매년 증가하죠.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기울기 자체가 또 증가해요. 그 말은 매년 증가하는 그 숫자가 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평균 3 ppm 정도씩 증가하고 있어요. 3 ppm이면 420에 3 ppm이면 뭐 3%? 예. 그 정도. 죄송합니다. 420에 3 정도면 0.7% 뭐 이 정도 1% 좀 안 되겠죠. 0.7%. 예. 그 정도씩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자, 탄소 중립 외쳤는데 되고 있나요? 관찰되는 건 전혀 안 보이죠. 예. 이게 좀 꺾였으면 좋겠는데 꺾일 기미가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별거 아니고요. 이 탄소가 가만 봤더니 대기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요.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식물이 자기 몸집을 이루는 물질을 만들어요. 뭐 탄수화물이니 뭐 이런 걸 만들고요. 그 식물을 또 먹는 동물들이 있죠. 우리도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사실 우리 몸에 탄소는 어디서 왔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에서 온 거예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식물 광합성할 때 들어가고 그 탄소가 또 우리가 먹어서 흡수해서 우리 몸에 탄소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배설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분해되면 또 어떻게 돼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돌아가죠. 그래서 돌고 돌아요. 자, 바다에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또 녹을 수 있어요. 녹게 되면 어떻게 되냐? 조금 바뀌어요. 어떤 이온이라는 걸 바뀌는데 중탄산이온, 뭐 탄산이온 이런 걸 바뀌어요. 그래서 약간 변신을 해요. 근데 탄소로 있고요. 때로는 먼 시간 간격으로 봤을 때는 암석화가 돼요. 암석이 돼서 석회암 같은 그런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중에 또 머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육상이나 해양이나 대기에 탄소가 이렇게 서로 순환해요. 그걸 이제 탄소 순환이라는데, 해양에 지금 있는 탄소가 대기 중에 있는 탄소의 약 50배가 돼요. 녹아 있는 것만. 그 다음에 육상에 있는 식물체에 있는 탄소가 비슷해요. 대기랑 조금 작을 수 있고, 그
그다음에 토양에 몇 배나 많이 있어요. 뭐 여러분 동토 많이 들어보시죠? 동토에만 해도 상부 한 2m, 3m 구간에만 해도 몇 배 정도, 2배 이상의 많은 탄소가 지금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언제 대기로 갈지 몰라요. 또 가져가기도 하지만 대기로 방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에 있는 탄소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주변 거를 잘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해하려면 대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양이나 육상에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1년에 얼마나 많은 탄소가 육상이나 해양과 대기가 서로 주고받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 녹색이에요. 이게 녹색으로 나타낸 게 자연적으로 주고받는 양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추가돼서 방출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기 이제 이 자주색으로 나타낸 거예요. 예.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방출된 탄소의 약 절반 정도가 바다에 녹거나 육상으로 가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것 같죠. 예, 고마운 거, 일시적으로는 고마워요. 그래서 대기에 남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반 정도 남아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비율이 조금 대기 중에 남는 비율이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방출량이 많으면 더 많이 이제 남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계속 과학자들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관찰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 제가 다시 가서 예, 아까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머무는 기간이 수백 수천 년이라고 제가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만 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대부분 이렇게 오랫동안 있게 돼요. 그래서 이놈의 근본적인 변화의 어떤 규칙이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어떤 규칙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얘가 변할까? 자연적으로 원래 자연적으로 돌고 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인위적인 게 섞여서 막 복잡하게 되는데, 이걸 분리해서 하나하나 이제 추적을 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의 거동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좀 먼 시간의 자료가 필요해요. 왜냐? 얘가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측정한 거는 7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먼 기간의 자료가 있어야지만 정확히 우리가 거동을 이해하는데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측정 자료는 70년이 안 되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알아낸 게 뭐냐? 이 빙하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1980년 정도 돼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은 빙하 코알하는 거예요. 남극이나 그린랜드 같은 데서 빙하를 뚫어서 얼음 기둥을 뽑아내요. 여기 보시면 손이 이렇게 제 손이 보이는데 여기 한 지름이 한 10cm 정도 되게 대략 이 정도로 뚫어요. 그 다음에 그 조각을 가져서 이게 제 손가락인데 이 조각을 가서 이렇게 보시면 공기방울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 빙하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눈이 내려서 그렇게 쌓여서 되잖아요. 그러면 눈이 내릴 때 눈송이 사이에 공기가 같이 들어가요. 근데 눈이 50에서 100m 정도 쌓이게 되면 그 자체 하중 때문에 꾹 눌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50에서 100m 깊이 구간에서는 딱딱한 얼음이 돼버려요. 얼음이 되는데 그러면 눈송이 사이에 있던 공기는 어디로 가냐? 이렇게 공기방울 형태로 남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 과거에 있던 공기가 그대로 다 저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뚫어서 과거의 공기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연구가 기법이 처음 나온 게 1980년대고요. 그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빙하를 가져오면 어떻게 분석하냐? 이건 저희 연구실에 있는 건데요.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하는 장치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별건 아니고요. 원리는 간단해요. 여기에 영하 한 37도에서 여기에다가 빙하 시료를 10g, 20g 정도를 넣고요. 그 안에 이런 장치가 있으면 이게 들어있는데 이걸로 때립니다. 때리거나 꾹 눌러서 얼음을 깨트려요. 얼음을 깨트리면 그 사이에 공기방울이 깨지겠죠. 그럼 거기서 공기가 조금 나와요. 옛날 공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여기서 포집하는데 이거는
영하 263도짜리를 만드는 장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나온 공기가 다 액체나 고체로 돼버려요. 그래서 일종의 펌프인데, 아주 저온을 이용한 펌프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집한 공기, 그 미량의 공기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거는 기체를 분리하는 장치인데요. GC라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라고 해서 공기 중엔 질소, 산소,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메테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싹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만 측정하고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몇 군데 안 돼요. 한 5개 나라 정도가 전 탑이라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선진국 수준에서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메테인 측정 장치인데 메테인 저희가 따로 또 장치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얼음을 녹였다가 다시 얼리는 방식을 이용해서 그 얼음 속의 공기와 얼음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장치고요.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장비를 이용해서 공기를 분리해서 메테인의 농도만 측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 장치는 뭐냐? 그 아산화질소 장치인데 메테인 장치랑 비슷해요. 그래서 목시도만 제가 가져왔는데 이것도 저희가 아주 정확한 측정법,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2018년도에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단히 이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과거 2000년 동안의 이 아산화질소의 농도 변화예요. 그래서 그 농도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개 빙하 코어를 측정해서 신뢰도를 높였고요. 봤더니 강수량 변화랑 많이 연관돼 있고 해양에서의 1차 생산이랑 관련돼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게 아산화질소는 자연적으로는 토양에서 많이 생겨요. 토양의 그 공극 빈틈 사이에 빗물이 들어가서 약 40에서 70% 정도 채워져 있을 때 미생물들이 산소가 약간 부족한 환경에서 이 아산화질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해양에서는 표층에서 햇빛이 들어와서 1차 생산을 하는데 그 1차 생산을 하면은 거기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죽게 되면 떨어져서 분해가 되는데 분해가 되는 어떤 깊이가 있어요. 거기서 산소 농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까지 빙하를 이용해서 과거의 농도, 주요 온실가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측정한 자료를 종합한 게 이 그림입니다. 첫 번째 이거 보시면 빨간색이 이산화탄소인데 여기 보시면 가로축이 연령이에요. 서기 2000년을 기준으로 과거에 얼마나 오래전이 됐는가를 나타낸 건데 단위가 1000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800이란 말은 뭐냐면 80만 년 전이고 80만 년 전부터 60만 년, 40만 년, 20만 년, 0 현재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 온실가스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농도가 어떤 범위 내에서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에 와서 쭉 올라갔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시면 이 범위가 170에서 300 ppm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증가를 했는데 뭐 소위 말하는 수직 상승에 가깝죠. 워낙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난 빙하기에서 간빙기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빨리 증가한 걸 보는데 이걸 확대한 게 요건데요.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가면서 증가한 게 약 80 ppm인데 그게 70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약 120 ppm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게 걸린 시간이 100년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인간 활동,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약 400에서 700 ppb라는 단위를 쓰는데 ppb는 뭐냐면 10억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기 분자가 10억 개 있으면 그 중에 몇 개냐 그 비율인데 400에서 700 되다가 지금은 약 1900 거의 2000에 가까워요. 산화이질소 또는 아산화질소도 마찬가지로 일정 범위에 있다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요.
그다음 그림 보시면 과거 2000년만 확대한 거예요. 과거 2000년만. 자, 이산화탄소 보시면 280 근처에서 별로 안 변하다가 갑자기 증가하죠. 예. 메테인도 마찬가지고 아산화질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47.1% 증가했고요. 산업혁명 이전 대비. 현재 그때는 410 ppm이 안 되는데 지금 아까 420 ppm 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는 50 pp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 정도가 돼야 안정된 건데 사람들이 탄소 배출을 많이 했어요. 주 뭐 때문에 방출하죠? 예? 어떤 인간 활동일까요? 숨 쉬는 거. 맞아요. 숨 쉴 때도 이산화탄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양이 작아요. 더 크게 방출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산업활동. 예. 근데 산업활동 어떤 산업활동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올까요? 예,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해요. 예. 근데 주로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예. 천연가스, 석유 뭐 그런데 제일 많이 방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력 발전을 하죠. 화력 발전에서 석탄이라든지 석유, 가스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엄청나게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발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업체에서는 어떤 게 있냐? 특히 철강 재련할 때 그 광석에서 철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광석에 철이 산소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철만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뭐 석탄 같은 코코스 같은 거 집어넣어 갖고 뽑아내게 되는데 그때 이산화탄소 굉장히 많이 방출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수송, 자동차에서 나오는 게 있죠. 예.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기름을 넣고 이렇게 왔는데, 예. 그래서 자동차에서 내연기관에서 계속 태우죠. 예. 그 다음에 난방 하기 위해서 뭐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주로 많이 배출됩니다. 그 다음에 메테인은 뭐냐? 원래 자연적인 게 있고 인위적인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이제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산화탄소가 비슷한데 이 녹색은 자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게 인간 활동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교란이 일어난 겁니다. 보시면 인간 어떤 활동에 많이 나와요? 축산업. 왜 축산업이 많이 나오게 할까요? 예? 예, 소가 방귀를 꾸면 메탄 나온다.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소가 하품을 해서 나온다. 맞아요? 예? 틀려요? 왜 틀리다고 생각해요? 트림. 예, 맞아요. 트림. 예. 하품하고 트림하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소는 위가 4개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위 안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 그런 데서 미생물이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그때 굉장히 메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고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메탄 방출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럼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되나요? 돼지고기는 또 축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CO2가 에너지가 들어요. 예. 거기서 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식물보다는 육류를 생산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결국 탄소 배출이 또 많아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화석연료 사용인데 여기도 보면은 주로 천연가스 같은 게 많이 사용하는데 그 천연가스를 태우면은 결국은 메테인을 태우면은 이산화탄소로 돼서 나가요. 그렇죠? 연소가 될 때. 그런데 이제 조금 덜 불완전 연소되는 것도 있고 도시가스 같은 데 관 있죠. 관 같은 데 사실 조금씩 새요. 계속 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장소에서 샌다던가 아니면 그거를 지하에서 뽑아낼 때 굉장히 또 많이 새요. 이제 그런 새는 거 어떤 그런 거에서 또 많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 천연가스 버스 좋아하죠. 천연가스 버스. 그러니까 이거는 친환경에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메탄 농도를 이렇게 측정하면 그런 버스 한번 지나가면 메탄 농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메탄이 상당히 나오고 있죠. 예. 그다음 벼농사.
벼농사는 왜 중요할까요? 자, 여기 이제 벼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시죠? 저도 벼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고 구경은 많이 했는데 어떻게 논에서 하죠? 밭이 아니라. 논은 어때요? 밭하고 뭐가 다르죠? 물이 항상 차 있죠. 예. 근데 토양에 물이 차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되면서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메테인으로 방출하게 돼요. 생산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 물이 안 채워져 있으면 안 나올 텐데 벼농사를 많이 짓게 되면 메테인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 예,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보고서 보면은 논농사를 짓더라도 그걸 잘 조절하게 되면 아주 최소량 필요한 양만 물을 넣거나 빼고 잘 하게 되면 방출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어떤 종류의 사료를 주냐에 따라서 트림할 때 나오는 메탄이 적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사료를 바꾼다던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유기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분해될 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서울시 쓰레기 매립장 그런 데 보면은 그 모니터링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는데 거기서 측정을 하게 되면 메탄 농도가 엄청 높은 게 관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인위적인 요인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산화질소는 주로 뭐에서 많이 나오냐면 비료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료 사용. 뒤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1970년 정도부터 엄청나게 빨리 증가해요. 비료 사용이 본격적으로 많이 되면서 그 비료에 뭐가 들어가냐? 질소, 질산, 아니 암모늄 이런 게 들어가요. 인위적으로 원래 자연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토양에 주거나 하게 되면 거기 있던 미생물들이 이런 아산화질소를 굉장히 많이 방출해요. 자, 여기에 제가 좀 자랑을 하려고 빨간 박스를 쳐놨어요. 이게 뭐냐? 예, 여기 보시면 무슨 뭐 로돔, 웨이지 디바이드, EDML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빙하코어 자료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다른 거는 서로 다른 빙하코어인데 비교적 잘 일치한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빨간 박스를 한 거는 제가 요 데이터 생산하는데 기여했던 거예요. 논문 썼던 주로 그거고 요 밑에 두 개 박스는 뭐냐? 우리 실험실에서 측정한 거예요. 직접 우리가 측정해서 IPCC 보고서에 저희가 사용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우리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선진국 됐죠. 그럼 글로벌 리더가 돼야 되고 이 전 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특히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제 글로벌 리더가 다 되셔야 되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도적으로 해야 돼요. 자, 온실가스와 우리의 미래 조금 설명하고 이제 조금 졸리우시죠? 실험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조금만 더 설명하고 제가 실험 시간을 가질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왼쪽 위에 그림은 뭐냐면 이 연간 탄소 배출량이에요. 배출량을 쭉 2100년까지 빨간 선이 2100년인데 2100년까지 쭉 증가시키다가 갑자기 0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라고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럼 0으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탄소 중립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넷제로. 그렇죠? 탄소 중립.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쭉 증가하다가 넷제로가 되면 감소를 하는데 요 서로 다른 선은 모델마다 결과가 달라요. 왜 모델마다 다르냐? 잘 몰라서 그래요. 과학자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조금씩 다른데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서기 3000년까지 기다려도 원래 상태 300, 280까지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반쯤 내려가다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지구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애기게 거의 안 변하죠. 이산화탄소 농도 내렸는데 얘는 별로 안 변해요. 사실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런 온실가스 때문에 그 열을 가두는 효과가 있잖아요. 대기 중에서. 그럼 그 열이 어디로 가냐면 공기만 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열이 바다를 가열시키는 데 사용돼요. 바다가 데워져 해수가 90% 이상이 바다를 가열시키는 데로 가고요. 빙하 녹이는 데도 사용되죠. 그래서 기온 변화는 사실 조금
영향을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큰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자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면은 딱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게 이미 데워졌잖아요. 바다가 그렇죠? 예, 빨리 기온이 안 내려가요.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해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수백 년 동안 계속 상승해요. 물론 모델마다 다르는데 공통점은 뭐냐? 적어도 수백 년 동안은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넷제로가 돼도.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죠? 빙하가 녹는데 왜 어떻게 녹길? 그렇죠. 예. 그래서 빙하가 녹는데 사실은 천천히 녹아요. 이 빙하가. 그래서 원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름철에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서 이제 뭐 테이블 위에 식탁 위에 올려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완전히 녹는데 뭐 몇십 분 걸릴 수도 있죠. 10분, 20분 걸릴 수도 있죠. 근데 빙하는 다 녹는데 수천 년이 걸려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그 온도에서는 사실 다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온도에 맞게끔 완전히 녹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충분히 시간이 주어졌으면 벌써 더 올랐어야 되는 빙하가 아직 덜 녹은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거의 안 변해도 해수면은 엄청나게 계속 상승할 이 효과도 있죠.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금 산업혁명 이전 이후에 지금 1.1도 올라갔다 했잖아요. 지구 평균이. 그럼 과거에 지금이랑 기온이 비슷했던 때가 있어요.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약 12만 5천 년 전에 지금이랑 기온이 비슷했어요. 산업혁명 이후 1.1도 올라갔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이 정도 온도였는데 그때 해수면을 보니까 지금보다 6에서 9m 높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더 이상 기온이 안 올라가고 가만히 있으면 빙하가 6에서 9m 더 녹아서 해수면이 더 상승해야 되는데 아직 덜 녹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넷제로가 돼도 해수면은 수백 년 동안 더 상승한다. 다만 얼마큼 더 상승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방출 얼마큼 탄소를 방출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미래예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더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넷제로 돼도 수백 년 동안 더 올라가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우리 때문에도 그렇고 저기 좀 오래 사셨던 분들, 돌아가신 분들, 자 피해는 누가 보죠? 후손들이 보죠. 어린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야.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세대 간의 문제가 되고 특히 어디서 많이 방출했어요? 선진국이라는 데서 많이 방출했죠. 예. 그러면 후진국은 어떠라고? 예. 자, 해수면 상승 피해는 누가 봐요? 주로 남태평양 지역에 저위도 지방이 해수면 상승이 높아요. 자기네들은 별 방출도 안 했는데 피해는 자기네 봐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과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하고 다 맞물려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봤더니 기온 X축이 뭐냐면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다 더한 거예요. 누적 방출량 1850년 이후. 그 다음에 Y축이 그 이후에 기온이 얼마큼 상승했나 봤더니 지금 1.1도 정도 올라갔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재미난 거는 거의 선형 관계,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놓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마 중고등학생 있으면 직선식 1차 직선식 어떻게 해요? y = ax 플러스 b 배웠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미 우리가 방출한 양이 여기까지 되면은 예를 들어서 1.5도씨까지만 올리고 싶다. 그러면 그 누적 방출량이 얼마 되는지 나오겠죠. 쉽게 계산이 되고 나오고 현재까지 방출한 게 이만큼이니까 그거 빼면 요만큼만 더 방출하면 1.5도 올라갈 것이라고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1년에 이산탄소가 약 400억 톤 정도가 방출하고 있어요.
근데 5년 정도만 방출해도 1.5도에 달할 정도의 탄소 배출량이 충분히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방출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럼 2도씨에 맞추면 어떻게 되냐? 한 20몇 년만 방출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 연간 방출량인데 기가톤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가톤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 기가가 10억이라는 데 10억. 그러니까 10억 톤.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면 약 10억 톤이니까 400억 톤을 연간 방출하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계속 더 방출량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5도씨에 맞추겠다 그러면 2040년까지 급속도로 줄여야 돼요. 이렇게 매년 방출량. 만약에 2도씨에 맞추겠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방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달성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나요?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 저거 보고 당장 자동차 몰지 말고 운전하지 말라 하면 불편하겠죠. 왜 나보고 그래? 그렇죠?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인도 같은 나라들은 이제 개발해 갖고 이제 공장 짓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탄소 배출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무슨 탄소 배출이야. 그러나 말 듣지도 않아요. 그렇죠? 중국은 많이 노력하지만 역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전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요. 5손가락 안에. 그만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방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엄청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지구 온도가 평균 1.1도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 똑같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극지방에서는 더 많이 올라요. 여기 보시면 4도씨, 지금 1.5도씨 상승하는 경우 2도, 4도 평균 기온이 이렇게 상승할 때 지역적으로 어떻게 되냐 보면 북극 같은 데 보세요. 엄청나게 더 많이 오르게 돼요. 남극도 그렇고 특히 북극이 심해요. 특히 극지역에서 기온 상승이 빠른데 지금 시베리아 같은 데는 벌써 3도 올랐어요. 전 지구가 1도 올랐는데 걔는 3배나 빨라요. 왜 극지방이 빠른 줄 아세요? 혹시? 네? 추운 데서 열이 찬 곳으로 이동하니까 차가운 데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빨리 녹는다. 뭐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햇빛을 반사하는 것과 관련돼요. 눈이나 얼음이 없을 때는 햇빛을 많이 흡수하는데 눈이나 얼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햇빛을 반사하죠. 극지방에. 근데 지구 온도가 올라가니까 눈이나 얼음이 녹게 돼요. 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나 얼음이 덮은 면적이 줄게 되죠. 줄게 되면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겠죠. 더 많이 흡수하면 기온이 더 상승하고 그러면 눈이나 얼음이 더 녹게 되고 일종의 증폭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북극해 해빙이 있어요. 해빙이란 거는 바닷물이 언 건데 그게 해양에서 대기로 가는 열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딱 막는 단열재 역할을 하는데 그게 급속도로 녹기 시작하면서 대기가 가열이 돼요. 그런 효과 때문에 지금 극지방은 엄청나게 더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핑 포인트란 말 들어봤어요? 혹시 티핑 포인트?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변화가 항상 이렇게 점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확 변해서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확 변하는 그 온도가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2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여기 오렌지색으로 나타낸 게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씨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런 급격한 변화가 생겨서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나타낸 거고요. 다이아몬드로 나타낸 거는 2도씨에서 4도씨, 삼각형은 4도씨 이상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 특히 오렌지색은 일어날 확률이 높죠.
그렇죠? 벌써 탄소 배출량 생각할 때 제가 죽기 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서남극의 빙하가 갑자기 붕괴된다든지, 여기 보면 그린랜드 빙하가 붕괴된다든지, 그 다음에 툰드라 지역의 동토에서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물론 산호가 집단으로 폐사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보시면 어디에 이런 현상이 많아요? 극지방이 많죠. 왜 극지방이 많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얼음으로 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빙하는 일종의 냉동 타임캡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빈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빈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빈권 그러니까 태극권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국 무술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물권, 뭐 수권, 직권 할 때 그런 지구를 이루는 주요 하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그 중에 하나로 얼음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빈권이라고 부르고요. 계절적으로 뭐 눈이 내리거나 토양이 일부 얼게 되거나 그것도 빈권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빙하, 그 다음에 해빙. 빙하고 해빙의 차이는 뭐냐? 해빙은 바닷물이 온 게 해빙이고요. 빙하는 눈이 내려서 육지에 내려서 쌓여서 다져져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동토는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얼어 있는 땅을 동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빈권이 중요하냐 하면은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최근에 과학적인 연구해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빙하 자체가 기후 변화 연구에 중요한 시료도 되고, 빙하 자체가 해수면 상승에 굉장히 기여하기 때문에 또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거동을. 그다음에 해빙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거 자체가 온실기체 조절이나 항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동토 같은 경우도 자체가 그냥 녹는 게 아니라 동토가 녹으면서 지반 침하가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철도가 막 휘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토가 녹으면서 그 유기물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새롭게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엄청나게 여기서 방출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빙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사실은 빙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동토도 한 5년, 7년 전부터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직접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사회자분이 말씀했지만 온실가스가 옛날 것만 아니라 현재 대기에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저희가 채집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강연에서는 주로 빙하 얘기만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빙하 코어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크게 세 가지. 왜 이렇게 뚫어갖고 추운 데 가서 사서 고생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온 변화라든지 특히 온실가스가 어떻게 거동하는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연구를 해죠. 그걸 알아야지만 미래 예측 기후 모델이 정확해지게 되고요. 이 온실가스라는 놈의 정체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얘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책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과학적 자료가 필요하죠. 과거 대기 순환, 화산 활동 이런 자료도 알 수 있고요. 뭐 해양에서 1차 생산 이런 자료도 알 수 있어요. 화산 활동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뒤에 사진 중에 화산재층이 이렇게 빙하에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저희는 백두산 화산 폭발 약 1000년 전에 백두산에서 큰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 화산재가 그린란드 빙하까지 떨어져서 저희가 그린란드 빙하에서 백두산 화산재를 찾아서 연구를 해갖고 조만간 논문이 나올 겁니다. 지금 투고 중에 있고요. 뭐 그런 연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빙하 자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빙하 거동에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자체. 자, 기온이 올라가서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 상승하는데 빙하가 어떤 식으로 녹을 것이냐? 그냥 식탁 위에 올려놓은 얼음처럼 천천히 녹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순간적으로 얘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팍팍 빠른 속도로 녹게 될 것인가? 어떤 티핑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거동 자체를 봐야 되죠. 근데 빙하가 혹시 빙하 보신 적 있어요? 직접 보신 분? 스위스 알프스 같은데 어디서 가서 봤어요?
이 강연에서요. 직접 눈을 본 건 아니고요. 예. 틀린 말 아니죠. 맞습니다. 예, 강연에서. 그리고 여기 봤네요. 맞아요. 예, 좀 전에 봤죠. 역시 똑똑한. 예. 여기서 못 보신 분은 다 보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각이 아니라 큰 비가 이렇게 흐르는 걸 보신 분은 별로 없으실 텐데 사실은 너무 천천히 흘러서 그냥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가 정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빙하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어떤 사람 빙하 연구하는데 빙하가 너무 천천히 흘러서 자기가 박사학위 못 받았다. 봤는데 10년, 20년 걸렸다 이런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천천히 흐르니까 그 변화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농담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빙하 코어를 뚫게 되면 현재로부터 먼 과거까지 연속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몇백 년, 몇천 년 기다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 자체 거동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아까 질문하셨는데 혹시 바이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고대 바이러스. 예. 현재는 없지만 과거에 있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눈하고 같이 쌓여서 그런 게 실제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동토 지역에서는 과거에 탄저균이 나와서 술록대가 죽는다든지 그런 것도 보고된 바 있고, 근데 남극 빙하는 아직까지 인체에 유해하다 뭐 그런 보고는 없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직 살아 있는데 제가 안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안 죽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시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연구에 굉장히 쓰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14년, 15년 시즌, 제가 2014, 15 시즌이라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겨울 때 남극을 갑니다. 그럼 거의 여름이죠. 상대적으로 따뜻할 때 가야죠. 예. 상대적으로 따뜻한데도 추워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보통 가게 되면 11월, 12월에 가서 1월, 2월 달 뭐 한 두세 달 정도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 15년에 그 남극 스틱스 빙하를 다녀왔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가냐? 예, 잘 가면 되겠죠. 그런데 비행기로 가거나 쇠빙선 아로노를 타고 갈 수가 있는데 한국부터 가면은 좀 어려우니까 어디에 갔냐면 일단 그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를 먼저 가요. 그럼 거기서 그 남극 장보과학기지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걸 타거나 아니면 아로노 그 쇠빙선을 타고 한 열흘 정도 가면 남극 장보기지에 도달합니다. 물론 또 다른 기지 있죠. 우리나라 뭐죠? 세종기지. 여기 있죠. 예. 여기 갈 때는 뉴질랜드가 아니라 이쪽 칠레 이쪽 남단의 푼테 아레나스 뭐 이쪽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저희는 장보기지를 갔어요. 그 이유는 뒤에 좀 더 말씀드릴 텐데 빙하 연구에는 여기가 좀 더 좋죠. 남극 내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침 2014, 15년도가 어떤 해냐? 장보기지가 완공된 그 해예요. 그때 저희가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는 항공기를 타고 왔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 항공기가 지금 장보기지 앞에 해빙 위에 지금 착륙을 한 겁니다. 해빙이란 건 아까 말씀드린 바닷물이 언 건데 한 2m 이상 두께로 단단히 얼어 있으면 그걸 활주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쉽게 말해 요 밑에 바닷물이 있는 거고 그 위에 바닷물이 언 해빙 위에 지금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나올 때는 저희는 이제 아로노를 타고 나왔어요. 나왔고 지금 이게 해빙 위에서 이제 잠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내려서 주변을 이제 둘러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기지 앞에 있고요. 이제 배 아론호 내부도 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게 고정돼 있어 소파라든지 이런 게 고정돼 있어. 왜냐하면 이제 흔들려요. 그래서 잘 이제 물건들을 묶어놔야 되는데 안 묶어놓고 자게 되면 갑자기 헬멧이 와서 머리를 탁 치기도 하고 침대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잘 고정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장보기지 도착했는데 장보기지가 남이 74도 정도 돼요. 그리고 이쪽은 태평양 쪽이고요. 이쪽 세종기지는 어디예요? 이쪽은 저기 대서양 쪽에 가깝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장보과학기지 가게 되면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있고 기지 안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설이. 근데 기지 안에서만 있으면
있을 이유가 없죠. 저희는 어차피 빙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지 안에 보면 이렇게 LED 등을 이용해서 식물을 키워서 신선한 야채를 먹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상추 쌈 나와갖고 고기에다 싸 먹기도 했습니다. 예, 잘 지냈고요. 그 앞에 이제 해빙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콧구멍이에요. 얘가 이제 이 해빙을 이렇게 뚫고서 잠깐 콧구멍만 내밀고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근처에 가도 잘 안 움직여요. 토실토실한 녀석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장보고과학 기지에서 이 스틱스 빙하까지 헬리콥터로 갔습니다. 약 80km 정도 떨어지는데 여기 가서 이제 이렇게 야영을 합니다. 캠프를 하고 텐트를 치고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극지연구소 팀이랑 같이 가서 그분들이 많이 준비를 해주셔갖고 저희가 이제 편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다행히 저는 이제 독실을 썼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는데 자 여기는 낮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쪽이 이제 계절에 따라 다른데 지금 저희가 한 12월 달에 갔을 때 이제 해가 안 지죠. 백야 현상이 있죠. 고위도는. 그러면 해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360도 돌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시간적으로 우리가 낮 시간에 해당되는 데는 고도가 좀 높아요. 북쪽에. 밤 시간은 남쪽에 조금 낮고. 그래서 고도 차이가 나요. 360도 도는데 해가 지지도 않고. 근데 기온 차는 거의 뭐 20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해가 고도가 낮을 때는 영하 25도, 조금 높을 때는 뭐 영하 5도, 10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해발 고도가 1,600m가 높아요. 이상 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잘 때 굉장히 추워요. 침낭 두꺼. 나중에는 이제 거기 따뜻한 시간에는 잠을 자고 추울 때 활동을 하자. 그래서 작업을 주로 추울 때 하고 좀 따뜻할 때는 잠을 자고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추하고 여기 보면 이런 고무관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그 눈송이층 사이에 공기를 뽑아내기 위한 이제 장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서울대에서 만들어서 간 것이고요. 요게 이제 시축입니다. 시축이고 요 시축기로 올리고 내리는 이제 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축공 안에다가 카메라를 넣어서 이제 봤더니 이런 어두운 띠가 이제 그래서 이제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이런 연구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게 이제 빙하만 얻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빙하 상부 50에서 100m는 눈송이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사이에 눈송이층 사이에 공기가 있는데 그걸 잘 뽑아내면 과거 한 100년 정도 되는 공기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다량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 장치를 저희가 가기 전에 다 만들었습니다. 이런 장치, 뭐 이런 장치가 필요한데 이거 만드냐고 제가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공기 시료를 저희가 채취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유리 플라스크나 이런 금속 관 같은데 이제 담읍니다. 공기를. 여기 보시면 눈송이층 사이에 공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여기 그림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요 눈송이층의 공기를 가지고 인간 활동에 의해서 대기에 어떻게 오염이 돼가고 있는지를 저희 그리고 저희 그때 가져온 그 공기 눈송이층 공기를 가지고 저희가 농도를 측정했는데 특히 아산화질소를 측정을 했고 한 100년 이상 된 기록을 얻었는데요. 이게 증가 속도가 한때 좀 누그러졌다가 1970년 이후에 급속히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도만 저희가 측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질소와 산소에 무겁고 가벼운 게 있는데 그 비율을 측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건데요. 이 동위원소 비는 일종의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DNA라고 보시면 되는데 온실가스도 다 같은 온실가스가 아니라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출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거를 이제 동위원소를 측정하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측정을 했습니다. 그 참고로 여기 고등학생들은 좀 관심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아산화질소의 N2가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끝자락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질소 NNO 구조예요. NNO 구조인데 그런데 저희가 측정한 건 뭐냐면 이 질소 14하고 15의 비율을 가운데 거하고 끝자락에 있는 걸 구분해서 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구분해서 재게 되면 주로 질화, 탈질화라고 하는데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고 그 결과 저희가 이제 알아낸 거는 인간한테 주로 비료 사용인데 특히 육상에서 많이 인위적으로 배출됐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극 블루아이스 연구인데 요거는 사실은 아까 보여드린 그 빙하가 여기 블루아이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신 그 시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 여기 헬리콥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블루아이스인데 보시면 눈도 이렇게 있는데 뭔가 반질반질해요. 반질반질한 표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블루아이스입니다. 블루아이스가 뭐냐? 뭔가 이름이 멋있어 보이죠? 이제 남극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얼스라고 있죠, 그 프로그램. 그건 무료니까 한번 보시면 항공 사진 같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푸르게 보이는 지역이 있어요. 남극에. 여기 보시면 특히 여기에 그런 푸른 게 많이 보이는데 여기가 뭐냐면 그 남극 대륙 횡단 산맥이 지나는데 그 근처에 이렇게 푸르게 보이는 빙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푸르게 보이냐면 보통은 눈이 50에서 100m 쌓여 있는데 그렇게 되면 눈이 햇빛을 반사를 해서 하얗게 보이는데 여기는 눈이 아니라 딱딱한 얼음이 표면에 있어 반질반질하고 햇빛을 받으면 약간 푸르게 보여요. 바닷물이 푸르게 보이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봤더니만 빙하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산맥 같은 걸 만나게 되면 기반암이라고 하죠. 이 바닥에 있는 암석이 이렇게 볼떡 솟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흐르다가 어떻게 되냐? 얘가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생깁니다.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생기고 위에서는 눈이 쌓이기보다 바람이 많이 불러서 깎여요. 눈이 쌓이지 않고 많이 눈이 날아가고 또 얼음도 깎여요. 바람 위에서. 소위 말 승화가 일어나거든요. 고체에서 바로 기화가 일어나서 얼음이 깎이는 그런 구간이 생긴데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던 놈이 이렇게 표면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갈수록 연령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직으로 뚫는 거 말고 수평으로 표층에서 얼음을 이제 저희가 가져와도 충분히 먼 과거의 연령이 가능해요.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게 이제 100만 년 이상 된 걸 찾으려고 해요. 아까 연속적인 자료는 80만 년밖에 없어요. 근데 100만 년 이상 된 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몇 년 전에 270만 년 된 빙하 찾았다라고 네이처지에 나왔어요, 논문이.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몇 주 전에는 이게 아니라 400만 년 이상 된 걸 찾았다라고 논문이 아니라 뉴스로 나왔어요. 근데 아마 조만간에 논문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할 게 많아요, 실외에. 그래서 저희도 한 10년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왜 오래된 빙하를 찾고 싶어 하느냐면 이거는 이제 과거 550만 년부터 현재까지 기후 변화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해저 퇴적물 자료인데 이렇게 보시면 올라갈 때가 따뜻할 때고 내려갈 때가 온도가 내려간 건데 최근 260만 년을 보시면 이 빙하의 간빙기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4만 1000년 주기에서 10만 년 주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빙하의 간빙기가 4만 1000년에서 10만 년으로 바뀌었느냐? 그것도 그게 발생한 게 약 100만 년 전후로 해서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그게 기후과학 하는 사람의 미스테리예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가설 중에 하나가 혹시 온실가스 농도가 이때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라는 가설이 있는데
증명이 관찰된 게 없죠. 왜냐하면 빙하가 대부분 그동안 연구된 게 여기 80만 년 자료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0만 년 이상 된 여기 오래된 빙하를 찾아서 연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100만 년 이상 된 빙하를 찾으려고 하고, 저희는 그거를 남극 내륙 깊이 들어가서 새롭게 시추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이 블루아이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찾은 결과 있고, 우리는 그 지역이 아니라 좀 옆에 지역에서 어쩌면 더 오래된 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좀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장보기지가 있고 이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이 위쪽이 북쪽이고요. 그래서 여기 라센빙하라고 블루아이스 정 여기 보면 약간 푸릇푸릇하게 보이죠. 여기서도 여기 푸르게 보이는 이 라센빙하 있는데 여러분이 보신 빙하가 여기서 온 겁니다. 라센빙하에서 왔고요. 연령은 9,000년에서 23,000년 정도 되는 걸 여러분이 만지셨고 보신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엘리펀트 모레인이라고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선행 연구가 조금 있습니다. 간단히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표층에서 약 30만 년 이상 된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 지금 논문을 쓰고 있고요. 조만간 이게 표층에서 본 거고요. 여기서 이제 뚫어갖고 한 200m 들어가면 100만 년 이상 된 게 나올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그 빙하 연구 연합체가 있는데 콜덱스라고 있는데 거기랑 지금 공동으로 연구하려고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세우고 있는데 연구비가 없어서 지금 본격적인 연구는 못 하고 있고 돈이 생기면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면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2척밖에 없어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이순신 장군도 군량미 없으니까 이렇게 땅을 개간해서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땅을 개간해서 돈을 벌어서 알아서 연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극지연구소랑 많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그래서 우리가 대등하게 거기에 종속적인 게 아니라 대등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오히려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있어요. 저희가 선행 연구를 많이 이쪽 엘리펀트 모레인 쪽에서 했고, 그래서 일부 자료를 미리 주기도 하고 그쪽 연구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현상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 블루아이스 시추를 해서 온실가스나 기후변화 자료를 얻고 이제 모델링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온실가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미래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탑 2에 들겠다라는 거죠. 미국하고 대등하게 그런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농도 분석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아직 동위원소 분석 기술이 좀 약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미국이나 유럽하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그 기술도 익히고, 이런 기술이 과거 연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어떤 원인에서 왔는지 연구에도 그대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같이 연구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더 아까 여러분이 보신 빙하를 지역을 확대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푸르게 보이는 이 지역에서 가져온 건데요. 예, 보시면 그 지역에서 가져왔는데 거기 보시면 항공 사진을 보면 이렇게 어두운 층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주황색을 표시했는데, 요게 500m니까 이게 한 2km 정도 됩니다. 1.5km. 이런 어두운 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화산재층이에요. 화산재층이 쌓였다가 이렇게 비스듬히 경사져서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빙하를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산소 기체 O2에 이제 동위원소를 하는데 16하고 18의 비율을 측정해서 연령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령 측정법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시추하기 전에 이제 지구 물리 탐사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팔을 싸갖고 그 내부 구조를 미리 알아내요. 그랬더니 기반함이 뭐 얼마의 깊이에 있는지, 빙하의 두께는 어떻고, 빙하 내부의 얼음이 층이 어떤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시추할 위치를 이제 정하게 되죠. 아까 엘리펀트 모레인 말씀드렸는데 이건 장보기에서 약 284km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운석이 많이 발견돼요. 제가 갔을 때 저희 팀은 아니고 다른 팀이 여기 운석 보이죠? 여기
11kg, 11.6kg짜리 발견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사진만 찍어줬습니다. 예, 저의 관심은 이게 아니라 요 옆에 있는 이 얼음이고요. 이분들은 이 운석에 관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블루아이스 지역을 같이 연구하게 되면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이렇게 어두운 갈색 층이 나오는데 이게 화산재층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향도 재고 일부 시료를 가져와서 화학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여기까지 제가 강연을 하고 질문을 또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100분을 다 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조금 질문 받아도 오늘 될까요? 강연해주신 안진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호 지역